고향 마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뒤 덩컨은 자기 도시를 되살리기로 결심했고 황금향에 남아있는 파멸의 현자들 가운데 마지막이자 가장 강한 존재와 맞서기로 했다. 한편 이런 사정을 모른 채 프리렌 일행은 북쪽 고원의 현명한 지역에 있는 숲으로 향하며 작은 설원을 떠났다. 길가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전령 다람쥐 한 마리가 다가와 페른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건 1급 마법사 레른의 특별 의뢰였다. 그 말을 듣자 프리렌은 곧바로 거절할 생각부터 했다. 대륙마법협회가 직접 내린 공식 의뢰가 아닌 일은 대개 골치 아픈 일로 이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른이 편지와 함께 마도서도 들어있었다고 말하자 프리렌의 태도는 바뀌었고 결국 그 의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황금향에 도착했다. 그곳은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뀌어버린 광대한 땅이었다. 그 광경에 슈타르크는 완전히 넋을 잃었고 프리렌은 50년 전 파멸의 현자 가운데 하나인 마하트가 비제 요새 도시 전체를 황금으로 바꿔버렸다고 설명했다. 그에 대응해 대륙마법협회는 그 지역 주위에 거대한 결계를 세웠다. 그리고 마하트를 안에 가둔 채 지금 시대에 이르러 자연사할 때까지 봉인해 두려 했다. 프리렌 일행에게 맡겨진 임무는 그 결계의 관리인을 돕는 일이었고 그 인물이 바로 덩컨이었다. 프리렌이 왜 그 일에 나섰는지 묻자 덩컨은 황금향 안에 자기 고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제리에게 그 자리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쪽을 가리키며 예전에 아내와 함께 살았던 저택 이야기를 꺼냈고 그곳은 오래전에 이미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페르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아. 황금향이 50년 전에 봉인되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덩컨은 결계가 마하트의 육체는 가두고 있어도 그의 마법 자체는 계속 바깥으로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도 1급 마법사가 해마다 결계 범위를 조정해야 하고 그 의무가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고 했다. 프리렌은 그 방식이 정말 영리하다고 인정했고 직접 마하트와 싸우느니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자신이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말했다. 이어 덩컨은 결계 관리인에게는 황금향 안으로 들어갈 권한이 있으며 자신도 이미 아내의 묘를 찾아가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밝혔다. 프리렌이 그걸로 마음이 편해졌느냐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도 더 깊은 속내를 눈치챈 프리렌은 그가 싸울 생각이라면 자기 일행은 절대 돕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이어 그녀는 그런 일이라면 네른의 의뢰도 거절하겠다며 페른에게 마도서를 돌려주라고 했다. 페른과 슈타르크는 늘 마족과 맞서는데 망설임이 없던 프리렌이 왜 이렇게 주저하는지 의아해했지만 프리렌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늘 생존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말했고 마하트는 평생 자신을 쓰러뜨린 11명의 마법사 중 하나였다고 털어놓았다. 지금도 자신이 이길 장면은 전혀 떠오르지 않으며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그를 늙어 죽을 때까지 봉인해 두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그 판단은 제리에도 틀림없이 같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 말에 덩컨은 자신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자신도 마하트를 봉인해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아내가 죽은 뒤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조차 계속 피해왔다고 고백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과 마주해야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50년 만에 마침내 돌아가 보니 마을은 기억 속 그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그 순간 덩컨은 그동안 줄곧 진실에서 도망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을 듣던 프리렌은 과거 힌멜과 함께했을 때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때 힌멜은 꽃밭을 만들어내는 마법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프리렌은 그 마법이 돌아가신 스승을 떠올리게 해서 일부러 쓰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힌멜과 용사 일행과 함께 여행하던 중 그 마법을 사용했을 때 뜻밖에도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말했다. 힌멜은 괴로워서 다시 보기 힘든 기억이라 해도 행복했던 과거를 소중히 여겨도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현재로 돌아와 덩컨은 일행에게 도와줄 의무는 전혀 없으며 레른의 의뢰도 자신을 걱정해서 보낸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처음부터 혼자 마하트와 마주할 생각이었다고. 영웅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 과거와 제대로 마주하고 고향을 되찾고 싶어서 라고 밝혔다. 하지만 막 돌아서려는 순간 기억에 마음이 움직인 프리렌이 그를 불러 세웠고 결국 생각을 바꿔 마하트를 상대로 승산을 만들 기회를 함께 잡아보겠다고 했다. 그날 늦게 덩컨은 프리렌 일행을 결계 관리인들을 위해 마련된 거처로 안내했다. 그는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이곳을 이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프리렌도 고개를 끄덕이며 결계의 보호가 있다 해도 황금향과 마하트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부분의 마법사는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페르는 도착한 뒤부터 얼굴빛이 눈에 띄게 창백해져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슈타르크가 무슨 문제냐고 묻자 프리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처럼 전사 한 명이 있다는 게 든든하다고 말했다. 슈타르크는 마하트의 엄청난 마력 때문이라고 짐작했지만 페르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바로잡았다. 그녀는 황금향에서 마력의 흔적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정도 규모의 현상이라면 마하트의 마법은 멀리서도 감지되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녀의 감각에는 그 지역이 마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거대한 천연 황금지대처럼만 인식되었다. 프리랜도 그 관측이 맞다고 인정하며 그래서 더더욱 소름 끼친다고 말했다. 분명 마법의 결과인데도 마법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그녀는 마하트의 마법인 만물을 황금으로 바꾸는 저주는 단순한 마법이 아니라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진짜 황금으로 바꿔버리는 저주라고 설명했다. 덩컨도 말을 이으며 살아있는 것이든 무생물이든 상태를 바꾸는 마법, 이를테면 수면이나 석화나 변형 같은 것은 저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들은 슈타르크는 그런 저주라면 보통 성직자가 쓰는 여신의 마법으로 풀 수 있지 않느냐고 재빨리 짐작했다. 하지만 덩컨은 그 방법은 어디까지나 평범한 저주에만 통한다고 바로잡았다. 프리랜도 동의하며 황금화 저주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그건 여신의 마법으로도 풀 수 없으며 그래서야말로 최강의 저주라 불리는 것이라고 했다. 파멸의 현자들 가운데 마하트가 최강으로 불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의 마법은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방어 마법으로 막을 수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피할 수조차 없었다. 애초에 감지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프리레는 암울하게 결론 내렸다. 이길 가능성은 단 하나도 없으며 정말 마하트에게 도전하려면 제리의 본인을 직접 불러와야 한다고. 바로 그때 단톤이 끼어들며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결계관리인이었던 베른이 황금양 내부를 조사했고 그 결과를 동료의 기억을 통해 전달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 동료는 2급 마법사 이돌이었다. 같은 시기 베른과 이돌은 보고를 마친 뒤 마차를 타고 관청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몹시 지친 이돌은 이번 일이 너무 고됐다고 투덜대며 왜 베른이 그렇게까지 덩컨을 도우려 하는지 물었다. 원로 마법사는 긴 이야기라고 인정했지만 달리 할 일도 없었기에 이동하는 동안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과 덩컨이 제국군 마법사로 함께 복무했던 때를 떠올렸다. 성격은 정반대였지만 둘은 호흡이 잘 맞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다. 하지만 레르는 서투른 대인관계 때문에 결국 쫓겨나고 말았다. 그럼에도 뛰어난 재능을 지닌 그 곁에는 언제나 덩컨이 남아 있었고 그 의리는 베른의 마음에 깊이 남아 언젠가 꼭 그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었다. 그는 덩컨이 늘 아내 이야기를 애정어린 말투로 꺼내면서도 어딘가 묘한 웃음을 짓곤 했던 일과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런 대화는 끊겼고 덩컨은 수십 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피했다. 그러다 베른이 그의 고향이 황금향에 삼켜졌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비로소 돌아갈 결심을 했고 레르는 자신이 도와주기엔 너무 늦었다고 인정했다. 지난 50년 동안 언제든 빚을 갚을 수 있었는데도 계속 미뤄왔던 것이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진 지금 베르는 이것을 마지막 기회이자 친구 곁에서는 최후의 싸움으로 여겼다. 그는 덩컨이 자신은 결코 이루지 못할 어떤 위대한 일, 영웅적인 업적을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었다. 다시 결계관리인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덩컨은 프리렌 일행에게 보고를 이어갔지만 본격적인 조사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의 아내의 무덤을 보러 황금양에 들어갔을 때 겪은 이상한 일을 먼저 꺼냈다. 그는 그때 마하트와 마주쳤는데도 아무 상처 없이 살아 돌아왔다. 덩컨은 어째서인지 그 마족이 자신에게는 저기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했고 프리렌은 그 주장을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여기며 몹시 수상하다고 판단했다. 그 일 이후 베르는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정신마법 전문가인 이돌을 불러들였다. 이돌은 처음에는 마하트 같은 급의 마족을 조사하는 건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며 내켜하지 않았다. 하지만 네르는 그녀 앞에 매우 매력적인 유물을 내보였다. 그것은 복종의 돌팔찌 모조품이었다. 그는 원본 팔찌가 한때 BJ 영주가 마하트를 지배하는 데 사용했던 물건이며 한동안 그를 자신의 뜻에 묶어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지배는 결국 깨졌고 그 결과 도시 전체가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소문에 따르면 마하트는 아직도 원래의 팔찌를 차고 있었고
베른의 계획은 이돌이 모조품과 그 마족의 정신을 함께 분석해 그 구속력을 되살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유물과 그 가능성에 흥미를 느낀 이돌은 결국 동행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황금향 가장자리로 향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끔찍한 광경과 마주쳤다. 정찰대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금 마법사 한 명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베르는 전에 들은 말을 떠올렸다. 충격에 완전히 흔들린 그 마법사는 자기 부대가 마하트에게 순식간에 전멸당했고 자신만 홀로 살아남았다고 보고했다. 수상하다고 여긴 베르는 왜 혼자만 살아남았는지, 어째서 마하트 같은 존재가 그녀를 놓아줬는지 캐물었고,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저주가 발동했다. 순식간에 그녀의 몸은 단단한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돌조차 그녀의 기억을 읽어볼 틈이 없었다. 황금상이 되어버린 모습을 바라보며 베르는 암담한 결론에 도달했다. 마하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살려보낸 뒤 나중에 저주를 발동시킨 것이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경고였다. 그 뜻을 이해한 레른과 이돌은 계속 전진했고 마침내 황금향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도착했다. 이돌은 그 지역 전체에 강력한 인식방해 마법이 걸려 있어 보통 사람들에게는 황금 도시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고 관찰했다. 베르는 그건 의도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땅 전체가 황금으로 된 곳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탐욕을 자극할 테니 결계가 인식을 억눌러 혼란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마법을 뚫고 황금을 차지하려 들었지만 돌아온 이는 거의 없었다. 결계는 본래 마족을 가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간의 침입까지 완벽히 막지는 못했고 협회도 그런 무모한 자들까지 책임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베르는 황금향의 금이 세상에 풀리기라도 하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거라고 결론 내렸다. 다행히도 마하트가 만들어낸 황금은 비정상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파괴도 재가공도 불가능했고 그래서 당장은 이용하거나 반출할 수도 없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저주의 땅 가까이 다가갔지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도시의 옛 영주 가문을 섬기던 하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 남자는 도시가 황금으로 변하던 시절을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생존자 가운데 하나였고 베르는 그의 기억 속에 마하트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 의도를 이해한 이돌은 노세한 하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그의 기억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본 장면은 강렬했다. 영주가 마하트에게 비제의 백성과 그 후손들을 섬기라고 명령하며 그들에게 어떤 악의적인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은 섬뜩한 한 문장으로 끝났다. 만약 마하트가 그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악의를 품는다면 그는 스스로 파멸을 맞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돌은 즉시 그 문장의 애매함을 눈치채고 레른에게 그 사실을 전한 뒤 물러났다. 그리고 황금향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했지만 막 떠나기 직전 다시 몸을 돌려 영주가 원래 마하트에게서 무엇을 원했는지 하인에게 물었다. 대답은 단순했다. 막대한 부였다. 이후 두 사람이 결계를 넘어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돌은 그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다고 입을 열었다. 마하트를 이용해 불을 만든다는 발상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가 만들어낸 금은 평범한 금처럼 가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서 실제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정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끔찍한 광경과 마주치는 순간 끊겨버렸다. 땅 곳곳에 황금상이 꿰뚫린 채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는 베른의 옛 동료들과 여러 모험가들까지 섞여 있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틈도 없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들켰음을 깨달았다. 어느새 마하트가 소리도 없이 등 뒤에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허를 찔린 네르는 실망한 기색으로 이번에는 완벽하게 몸을 숨겼다고 자신했는데도 들켜버렸다고 인정했다. 마하트는 그저 아직 돌아설 기회가 있었을 때 물러났어야 했다고 담담하게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레르는 마족 쪽이 오히려 싸움을 꺼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마하트도 자기 방식대로 그 점을 인정했다. 그는 싸움을 즐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죽인 자들을 일부러 기괴한 황금상으로 만들어 두어 그것을 본 다른 이들이 두려움에 질려 되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한 뒤 마하트는 자신의 망토를 황금검으로 바꾸었다. 평온을 깨트린 자들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결심한 베르는 즉시 반응해 마하트가 막을 수밖에 없는 마법을 쏘아보냈고 마하트에게서 무모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받은 최고의 칭찬이라고
은근한 자부심을 담아 말했다. 연기가 거치자 이돌은 곧바로 복종의 돌팔찌를 분석하고 복원하기 시작했다. 네르는 그녀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시간을 벌겠다고 나섰으며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 물었다. 하지만 이돌의 대답은 확실하지 않았다. 복원이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베르는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고 받아들였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싸움이 당긴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마하트가 거리를 좁혀와 레른의 망토를 붙잡았다. 황금 칼날을 휘두르자 노마법사는 가까스로 공중으로 몸을 띄어 피한 뒤 마법 세례로 반격했다. 하지만 마하트는 그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다시 한번 베어왔고 레른은 간신히 막아냈다. 그 와중에 베르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마하트는 자신을 황금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었다. 그제야 그 마족이 자신을 단번에 죽이기보다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걸 깨달은 베르는 마하트가 자신을 얕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하고 시간을 끌면서 또다시 마법의 파도를 퍼부었다. 그러자 마하트는 검에 깃든 마법을 풀어 다시 망토로 되돌린 뒤 이번에는 그것을 황금 방패로 바꾸어 공격을 막아냈다. 그러면서 그는 베른이 상대하기 꽤 성가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 마법사에게는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도 간파했다. 그 모순이 눈에 밟힌 마하트는 곧 이돌의 마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눈치챘다. 두 사람이 돌팔찌를 복원하려 한다는 걸 알아차린 것이다. 그 사실을 이해한 마하트는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돌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돌팔찌는 이미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즉 마하트에게 걸린 최면은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었다. 그 사실에 베르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건 곧 마하트가 아무런 악의도 없이 도시 전체를 황금으로 바꿨다는 뜻이었고,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마하트는 마족이 악이라는 단어는 이해해도 그것을 진짜로 느끼거나 체감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돌도 말을 보태며 인간을 속이도록 진화한 존재인 마족은 사람을 죽이는데 감정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저 본능을 따를 뿐이었다. 계획이 무너져 내리자 베르는 이돌에게 팔찌에 다른 명령을 더 씌울 수 없겠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원래 사용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결국 그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베르는 애초에 자신의 진짜 목적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다고 말하며 후퇴를 결정했다. 떠나기 전 그는 승리의 영광은 용감한 친구에게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덩컨은 유리병 속에서 골렘 하나를 소환해 그들의 도주를 엄호하게 했다. 하지만 마하트는 즉시 그것을 베어버렸고 골렘과 레른을 동시에 꿰뚫어서 상처를 입힌 뒤 정말 이렇게 쉽게 놓아줄 거라고 믿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베르는 이 싸움이 자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차분히 답했고 바로 그 짧은 틈에 이돌이 옆으로 움직여 마하트에게 마법을 걸었다. 마족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그의 기억은 잃혀버렸다. 베르는 그 기동을 해낸 이돌을 칭찬한 뒤 두 번째 병에서 또 다른 골렘을 꺼내놓았다. 그 인형은 순식간에 거대해지며 마하트 위로 우뚝 솟더니 그대로 칼날을 내리쳤다. 천둥 같은 충돌음과 함께 먼지가 사방으로 일었지만 시야가 거치자 골렘은 이미 황금으로 변해 있었고 마하트는 아무 상처도 없이 멀쩡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베른과 이돌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현재로 돌아와 이돌이 덩컨에게 전해준 기억의 흐름이 거기서 끝나자 프리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하트 같은 마족의 기억을 헤집어 볼 수 있었다면 이돌은 정말 대단한 정신 마법사였을 거라고. 그런 기억에 스치기만 해도 극심한 고통이 따랐을 거라고 말했다. 어느새 해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고 그걸 본 덩컨은 마하트의 나머지 기억은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며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러 가야 할 시간이라고 프리렌에게 말했다. 프리렌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덩컨은 자신이 정기적으로 마하트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답에 프리렌은 어리둥절해하며 마족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되물었다. 덩컨은 자신이 바로 그 요새 도시의 시민이며 그곳은 원래부터 인구가 그리 많은 도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듣고 프리렌은 복종의 돌팔찌를 통해 마하트에게 내려졌던 두 가지 명령을 떠올렸다. 도시의 사람들과 그 후손을 섬길 것, 그리고 그들에게 악의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말 것이라는 명령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던 중 테르는 마하트가 마족이라 악의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섬기라는 명령 자체는 여전히 유효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덩컨이 다치지 않고 황금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마하트가 덩컨의 명령도 따르는 것 아니냐고 소리내어 추측했다. 하지만 프리렌은 회의적이었고 그걸 그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보지는 않았다. 덩컨도 그녀의 의심이 맞다고 인정하며 마하트가 자신을 해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강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받아들인 프리렌은 그렇다면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마족과 그런 무의미해 보이는 대화를 계속하느냐고 물었다. 덩컨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향을 되찾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하트의 마법으로 생겨난 황금은 그가 죽은 뒤에도 계속 남게 된다. 황금향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마하트 자신뿐이었다. 그리고 마하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 목숨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 변화를 되돌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결국 덩컨은 그를 죽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서로의 사정 때문에 누구도 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프리렌은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고 덩컨이 저주의 땅으로 떠나려 하자 자기도 함께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덩컨은 승낙했지만 마하트가 프리렌에게도 자신과 똑같이 굴어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 말을 들은 페른과 슈타르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고 슈타르크는 만약 상황이 나빠져도 적어도 탈출만큼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렇게 해서 일행은 황금향으로 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하트와 마주쳤다. 그는 요새 도시 비제의 한가운데의 성문 앞에 서서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히 맞이했고 저택 안으로도 예의 바르게 들여보냈다. 마하트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 덩컨에게 물었고 덩컨이 자신의 친구들이라고 답하자 그들을 잘 대해주라는 말을 들었다. 마하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말에 따르며 공손하게 인사한 뒤 자신을 가문의 마법교사라고 소개했다. 이후 모두가 거실에 앉아 마하트가 차를 내오는 동안 프리렌은 페른과 슈타르크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다. 그 작은 속삭임을 듣자마자 마하트는 곧바로 그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무엇을 확인하려는 거냐고 뭔가 알아낸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프리렌은 차분하게 자신들은 그를 쓰러뜨릴 수는 없지만 그 역시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 도발에 마하트는 살짝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덩컨에게 프리렌이 누구인지 물었고 덩컨은 그녀가 마왕을 쓰러뜨린 용사 일행의 일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마하트는 약간 그리운 듯한 표정으로 덩컨이 예전에 용사 일행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었다고 떠올리며 그들 가운데 한 명을 직접 보게 되니 참 기묘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프리렌은 곧바로 더 깊이 파고들며 마왕의 복수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마하트는 희미한 미소를 지은 채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고 자신은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이며 예전에도 마왕군 안에서는 인간과의 공존을 지지하던 온건파였다고 주장했다. 프리렌은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곧장 반박했다. 황금향을 되돌리지도 않고 침입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주제에 무슨 공존이냐는 것이었다. 그보다도 그녀는 공존을 원한다면서 왜 계속 사람을 죽이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마하트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그 모습만으로도 프리렌은 두 종족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진정한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느낀 덩컨은 갑자기 끼어들어 이만 돌아가자고 했고 일행도 별다른 저항 없이 그 제안을 따랐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뒤 프리렌은 덩컨에게 마하트와의 관계를 물었다. 두 사람이 지나치게 익숙한 사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덩컨은 마하트가 원래 비제의 영주 가문 전속 마법사로 섬기고 있었고 자신이 어린 시절에는 직접 마법까지 가르쳐준 스승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마족에게서 많은 마법을 배웠다고 회상하며 마하트처럼 인간의 마법을 쓸 수 있는 마족은 정말 드문 존재였다고 덧붙였다. 그 말은 곧바로 프리렌의 주의를 끌었고 그녀는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금 덩컨은 78살인데 복종의 돌팔찌가 마하트에게 채워진 건 고작 60년 전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덩컨이 어린 시절 그에게 마법을 배웠다면 마하트는 그 유물에 묶이기 훨씬 전부터 이미 도시에 있었다는 뜻이었다. 덩컨은 그녀의 추측이 맞다고 인정하며 마하트는 팔찌가 쓰이기 훨씬 전인 80년 전부터 이미 영주 그라우그를 섬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는 마하트를 인간에게 이상할 정도로 우호적인 존재로 기억하고 있었고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던 시절에도 영주의 명령을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의 덩컨은 마하트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순종적이고 온순해 보여서
굳이 돌팔찌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조차 생각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상황을 파악한 프리렌은 화제를 돌려 전에 말했던 승산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덩컨에게 물었다. 덩컨은 마하트의 기억을 검토해보니 100년이 넘는 세월에 걸친 정보량이 너무 방대해서 한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전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그 말을 들은 프리렌은 먼저 그렇게 엄청난 양의 기억을 끌어낸 이돌의 실력을 인정한 뒤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자신의 만화를 덩컨과 연결하면 부담을 나누어 함께 기억을 분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마족의 100년치 과거를 둘이 하나처럼 훑어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황금양의 저택안에서 마하트는 조금 전 프리렌과 나눈 대화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공존을 바란다면서 왜 계속 죽이느냐는 엘프의 질문이 정말 훌륭했다고 스스로 인정했고, 바로 그 답이야말로 인간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여겼다. 그렇게 깨달은 마하트는 말없이 프리렌을 자신의 정신 속으로 초대했다. 그것은 마치 이해를 겨루는 승부이자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공존을 향한 싸움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답을 그녀가 찾아내주길 바랐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마하트의 호기심의 뿌리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먼 과거를 떠올렸다. 마왕의 명령 아래 인간 마을 하나를 평소처럼 학살하던 때였다. 마을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처형을 앞둔 한 사제가 마하트를 바라보며 뭔가를 깨달았고, 그 마족의 존재 자체를 가엽게 여긴다고 말했다. 사제를 죽인 뒤 마하트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졌다. 처음으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악의나 죄책감 같은 단어의 뜻은 알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인간의 도덕을 이루는 바로 그 개념들이 자신에게는 완전히 낯선 것이었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인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게 되었다. 기억은 또 다른 학살 장면으로 넘어갔고, 그곳에서 마하트는 북부의 3대 기사 가문 가운데 하나에 속한 기사 바르하이트와 마주쳤다. 마하트는 그 만남이 쓸모없다고 여기며 그냥 물러가라고 했지만, 바르하이트는 거절하고 화살 세례를 퍼부으며 자신의 임무는 마왕군을 섬멸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처음에 마하트는 검으로 그 공격들을 튕겨냈지만, 교전 도중 바르하이트는 만물을 황금으로 바꾸는 저주에는 어떤 발동 조건이 있을 거라고 분석했다. 마하트가 공격한 모든 마을이 전부 황금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우스웠던 마하트는 그 주장을 단번에 유축했다. 그런 조건 따위는 없다고 그는 말했다. 단지 매번 그 마법을 쓰지 않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전투가 즉시 끝나버려 아무 의미도 남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증명하듯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저주를 발동시켜 바르하이트를 황금으로 바꾸어 버렸다. 몸이 황금으로 변해가는 그 순간에도 기사는 어째서 그런 압도적인 힘을 늘 쓰지 않느냐고 끝까지 물었다. 그러자 마하트는 단순하게 답했다. 재미없기 때문이라고. 그의 마법은 너무 절대적이라 전투에서 모든 긴장과 의미를 모조리 빼앗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한 그는 이런 싸움은 질색이라며 웃음을 흘렸다. 이후 조용한 해안가에서 마하트는 인간 연구에 평생을 바친 괴짜 마족 솔리테르를 만났다. 짧게 인사를 나눈 뒤 솔리테르는 그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마하트는 인간이 지닌 감정, 그리고 마족에게는 없는 그 감정들에 대해 묻자 솔리테르는 그 질문을 하찮다고 여겼지만 그래도 대답해 주었다. 그녀는 만약 마족이 인간을 속일 때마다 고통을 느꼈다면 진작에 멸종했을 거라고 설명했다. 마하트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솔리테르는 마족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이며 말과 행동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오직 인간을 속이고 사냥하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더 자세히 말했다. 그녀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일은 곤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것만큼이나 헛된 짓이라고 주장했다. 솔리테르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추구였지만 마하트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자신에게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며 만약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마족과 인간의 공존도 정말 가능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다시 시간이 흘러 기억은 이어졌다. 마하트는 또 하나의 파괴된 마을 폐허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전지의 슐라흐와 마왕의 측근인 그 존재의 방문을 받았다. 슐라흐는 남쪽의 용사를 쓰러뜨리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제안했지만 마하트는 망설임 없이 거절하며 마왕의 야망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 생각은 없다면서 그 전쟁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슐라흐는 그 거절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이것은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따르지 않으면 마하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전혀 흔들리지 않은 마하트는 정말로 그럴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고, 그러자 슐라우는 반대로 정말 자신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받아쳤다.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고 둘은 조용한 대치 상태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슐라흐가 한 발 물러서며 자신도 그를 죽이고 싶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마하트는 그 말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볼 수 있는 자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도움을 청했다면 자신의 역할이 분명 핵심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바로 그 순간 마하트는 또 다른 파멸의 현자, 기적의 그라우잠의 존재를 느꼈고 그를 자기에게 가장 최악의 상대라고 여겼다. 짜증이 난 마하트는 슐라흐가 늘 자신을 조종하는 것 같다고 투덜댔지만 결국 받아들이고 나서 정확히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물었다. 그러자 슐라흐는 간단히 마하트는 아무 생각 없이 싸우기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남쪽의 용사와 벌어질 전투의 여러 미래를 이미 보았고 그중 올바른 결말을 골라냈다고 설명했다. 마하트는 가장 좋은 결과라 해도 결국 무승부일 것 같다고 말하며 슐라흐는 마치 스스로 죽으러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평했다. 하지만 슐라흐는 자기 자신의 운명조차 실제로 닥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담담하게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작전이 끝나면 그라우잠이 마하트의 기억을 전부 지워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마하트가 이유를 묻자 슐라흐는 훗날 누군가가 우연히 그의 기억을 잃게 될 것이라고 차분히 설명했다. 그리고는 바로 그 기억을 들여다보고 있던 프리덴에게 직접 말을 걸듯 남쪽의 용사와의 전투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그녀가 알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이 기억 조각들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전투를 1000년 뒤까지도 마족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프리렌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번졌지만 그녀는 그 일을 미래의 문제로 넘겨버렸고 슐라흐는 그라우잠과 함께 떠나며 한때 존재했던 기억의 파편만 남겼다. 그 뒤 기억은 몇 년 후 북쪽 고원으로 넘어갔고 와하르에서 마하트는 본능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이고 무의미한 사륙을 저지르며 인간들을 죽이고 있었다. 그가 원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이해였다. 피비린내 나는 현장 한가운데서 그는 아이 둘과 마주쳤고 각자에게 칼 하나씩 쥐어주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쪽은 살려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소년이 살아남았지만 안도하기는커녕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마하트는 그 반응에 흥미를 느꼈다. 왜 살아남았는데도 기쁘지 않으냐고 묻자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방금 자신이 죽인 소년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어릴 적부터 함께한 친구였다고 말했다. 그 대답은 마하트를 매료시켰다. 그는 더 파고들으며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해보라고. 그리고 그 감정을 자신에게 가르쳐달라고 요구했다. 마족의 무감한 태도에 분노한 소년은 무기를 들었지만 마하트는 망설임 없이 그를 죽여버렸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인간은 가까운 사람을 죽였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중요한 통찰을 얻었다고 여겼다. 그 사실을 곱씹으며 그는 그런 감정이 과연 자신 안에도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자 마하트는 인간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는 스스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인간들을 찾아야만 그런 감정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탐색 끝에 둡족 고원 최대의 인간 도시인 비제 요새 도시 외곽에 도달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지나가던 마차를 즉흥적으로 습격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근육이었다. 영주였던 그는 마하트 앞에서 경호원들이 너무도 쉽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근육은 차분하게 그들이 훌륭한 부하들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하트는 그들이 인간을 죽이도록 훈련된 자들이냐고 물었고 근력이 그게 문제냐고 되묻자 그 마족은 그런 훈련은 마족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의 전투 본능으로는 신체 구조와 반응 속도에서 벌어지는 압도적인 차이를 따라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근력은 그 말을 주의 깊게 듣다가 코트 안으로 손을 넣었고 그러자 마하트는 즉시 칼날을 귀족의 목에 들이댔다. 하지만 근력이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라 담뱃갑 하나였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대만 피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마하트는 소리내어 흥미를 보이며 사람을 죽이는 자다운 태도는 없는데도 근육의 눈빛은 분명 살인자의 것이라고 말했다. 귀족은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며 자신은 많은 정적들의 죽음을 명령해 왔지만 그들이야말로 자신보다 훨씬 더 비열한 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근력이 그런 행동들에 대해 자신이 짊어진 죄책감을 이야기하자
마하트의 관심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는 자기 탐구의 목적을 털어놓았다. 악의와 죄책감 같은 감정을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흥미를 느낀 근룡은 마하트가 선과 악의 개념을 이해하느냐고 물었고 마족의 반응은 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러자 근룡은 이 지역의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이곳을 제국에서 몰락한 귀족들이 모여든 타락한 도시라고 설명했고 그들은 백성은 돌보지 않은 채 권력 다툼만 계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근력은 자신이 영주라는 칭호를 갖고는 있지만 실제 권력은 다른 귀족 가문과 그 추종 세력에게 있었고 그들은 도시를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착취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오랫동안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체제에 짓눌려 마비된 자신과는 달리 그의 아들은 달랐다. 정의감에 이끌리는 사람이었다. 아들은 공개적으로 귀족들에게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고 요구했고 결국 암살당했다. 그 죽음은 자살로 위장되었다. 당시 근력은 어떻게 그런 잔혹한 일이 에토 셔호자각에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 역시 죽음을 명령해 본 뒤로는 그런 일이 섬뜩할 만큼 쉬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하트는 그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마하트가 복수를 원하는 거냐고 묻자 근lum은 부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진짜 목적은 비제를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 싶어 했던 아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하트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주는지 묻자 근룡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스승으로 내세우며 악의 속에 깊이 잠긴 삶을 살아온 자신이야말로 마하트가 그런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 대가로 그는 마족에게 자신을 섬기며 정적들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했고 마하트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경쟁 귀족 세력을 모조리 제거했고 그들이 몰락하자 도시는 조금씩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발코니에 선 근룡은 그 변화를 조용한 만족 속에서 바라본 뒤 마하트에게 다음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 마족을 근룡 가문의 공식 마법사로 세상 앞에 내세울 생각이었다. 마하트가 이유를 묻자 근룡은 마족에게는 인간과 교류하는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조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본래 속임수와 신뢰를 얻는데 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근력은 그것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마하트의 존재를 이용해 남아있는 귀족들을 하나로 묶고 동맹을 확보해 피를 흘리기보다 영향력으로 안정을 굳히려 했다. 그는 살인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이 차를 다 마셨을 때 근력은 방금 나눈 대화 자체가 이미 죄 많은 대화였다고 말을 돌렸다. 마하트는 솔직하게 자신은 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근록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건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근룡은 자신이 그런 개념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고 마하트는 그저 자신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언젠가는 이해가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마하트가 그래도 끝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근룡은 잠시 멈췄다가 힘을 빌리는 대가로 그날이 올 때까지 곁에 남아주겠다고 답했다. 설령 지옥 깊은 곳까지 따라가야 한다 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하트는 공식적으로 시민들 앞에 소개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그들의 사회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귀족들의 공부에 동행하고 체스를 두고 사교 모임에 참석하고 말을 타고 차를 내오며 근룡의 영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갔다. 그렇게 그는 점차 인정을 받았고 어느 정도 호의까지 얻었지만 완전한 신뢰만큼은 끝내 손에 넣지 못했다. 어느 날 귀족들은 마하트를 평의회로 불러 왜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가기로 했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이상을 품고 있었다. 그는 대화와 공존이야말로 마족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조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믿고 있었다. 귀족들은 그의 말을 칭찬하며 모든 마족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싸워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근력이 문가에 나타나 그를 불러냈다. 회의가 끝난 뒤 근력은 상황이 위태로워졌다고 설명했다. 마왕군의 잔당이 도시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하트에게 그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하며 자기 종족에 대한 충성심 따위가 없는 마족이라면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마하트는 망설임 없이 그 임무를 수행했고 혼자서 침공군을 전멸시켰다.
동족 마족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마왕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잃은 마족이라는 종족은 이제 흩어지고 초라해졌다고 생각했다. 비제로 돌아온 그는 시민들의 찬사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얼마 뒤 밝은 어느 날 근력은 마하트가 마법교사로 행동하고 싶어 했던 일을 꺼내며 인간의 마법도 쓸 수 있느냐고 물었다. 마하트는 이곳에 오기 전에 솔리테르에게서 그런 기술을 배웠다고 답했다. 그녀는 인간의 마법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족한 근력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교회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덩컨이라는 어린 소년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마족에게 부모를 잃었고 한때 근력의 딸과 가까이 지냈으며 늘 마법사가 되는 꿈을 품고 있었다. 근력은 그 소년을 가르치는 일을 마하트에게 맡기며 그것이 아이가 슬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마하트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덩컨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자신을 근력 가문의 마법교사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즉각적인 불신이었다. 덩컨은 마하트가 비제를 지켜준 건 알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자기 부모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마족을 믿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마하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불신이야말로 그 소년을 더 가치 있는 제자로 만든다고 말했다. 덩컨이 당신은 강하냐고 묻자 마하트는 담담하게 그렇다고 답하며 자신은 파멸의 현자들 가운데 가장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년은 언젠가 자신이 당신을 죽일 만큼 강해질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마하트는 그건 자신이 정할 일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답했다. 다음날 아침 둘의 수련은 강가에서 시작되었다. 마하트는 덩컨에게 원거리 마법을 가르쳤고 소년은 처음엔 애를 먹었지만 결국 표접을 마치는데 성공했다. 그 성취를 함께한 순간 둘 사이에는 드문 미소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룡과 그의 딸을 태운 마차가 도착했고 덩컨은 잠시 쉬면서 그녀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 모습을 근룡과 마하트가 멀리서 지켜보았다. 윌리엄은 소년의 성장에 만족을 드러냈지만 마하트는 덩컨이 아직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룡은 그 점을 인정하며 그래서 일부러 덩컨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족에게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는 이제 살아갈 이유가 생겼고 비록 그 이유가 복수라 해도 예전에 텅 빈 슬픔만 안고 있던 때보다 훨씬 건강한 길이라고 그는 보았다. 다시 웃고 미소 짓는 소년을 바라보며 근룡은 마하트에게 앞으로도 그의 스승이자 적으로 남아달라고 지시했다. 언젠가 덩컨이 반드시 쓰러뜨리려 애쓰게 될 존재로 말이다. 마하트는 망설임 없이 그 부탁을 받아들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덩컨을 통제 마법과 마법이론, 실전 전투까지 두루 가르치며 강력한 마법사로 길러냈다. 덩컨은 결국 군에 들어가 전장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렉트레르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져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다. 훗날 근력은 그 소식을 마하트에게 전했고 마하트는 조용한 만족을 드러내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순간은 곧 불길한 소식에 가려졌다. 근력은 북쪽의 한 요새 도시가 단 한 마리 마족에게 멸망당했고 범인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채 주민 전원이 학살당했다고 알렸다. 그 사건은 비제 전체에 공포를 퍼뜨렸고 마하트는 자신이 한 일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만 그런 파괴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는 자기와 비슷한 급의 마족뿐이라고 인정했다. 동시에 귀족들은 민심의 공포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근룡에게 마하트를 통제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곧 자신의 처형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근룡은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겠느냐고 대묻더니 복종의 돌팔찌를 내보였다. 그는 귀족들이 마하트를 도시 사람들을 섬기도록 묻고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목줄을 채우겠다는 뜻이었다. 그 요구를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도 근력은 마하트에게 그 팔찌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만약 아주 미세한 악이라도 품는 순간 스스로 파멸하게 된다는 조건까지 덧붙였다. 그 조건을 들은 마하트는 희미하게 웃으며 근룡에게 다시 한번 정말 자신과 함께 지옥 밑바닥까지 가줄 거냐고 물었다. 근룡이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하자 마하트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 긴 삶 속에서 또 하나의 흥밋거리쯤으로 여긴 것이었다. 그의 기나긴 존재 속에서 복종의 돌팔찌가 채워진 뒤에도 겉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하트는 예전과 다름없이 계속 근룡을 섬기며 일상을 보좌했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늘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근력의 딸이 병들어 결국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함께했고 장례식에도 참석했으며 슬픔에 짓눌린 덩컨이 더는 비제에 머물 수 없어 떠나는 모습도 지켜보았다.
그는 오랜 세월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근력은 거의 매일 딸의 무덤을 찾아가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하트도 그때마다 함께 했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그만두라고 권했다. 그러나 영주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근력은 30년이 지났는데도 마하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함께 보낸 그 모든 시간이 마하트에게는 그저 한순간에 불과했던 건 아니냐고 되물었다. 드물게도 엄숙한 표정을 지은 마하트는 설령 그것이 한순간이었다 해도 자신에게는 대체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고 인정했다. 그 대답에 근룡은 피식 웃으며 자신도 똑같이 느낀다고 말했고, 심지어 마하트를 훌륭한 공범이라고까지 불렀다. 바로 그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하트는 만물을 황금으로 바꾸는 저주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도 차분하고도 사색적인 태도로 자신이 대체할 수 없다고 여긴 모든 것을 파괴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마침내 악의와 어쩌면 죄책감까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믿었던 것이다. 근력은 그를 돌아보았고 공포 대신 조용한 수긍이 얼굴 위에 번졌다. 그 모습에 마하트조차 살짝 흔들렸다. 웃음을 띤 채 근력은 자신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늘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마족을 지켜본 근력은 몸이 천천히 황금으로 바뀌어가는 와중에도 담담하게 말했다. 마하트는 자신의 공범이며 자신과 똑같이 언젠가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구제할 수 없는 악인이라고. 그의 마지막 말에는 원망이 전혀 없었고 이상할 만큼 만족스러운 기색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동안 즐거웠다고 말했다. 마하트도 그 말에 자신도 같다고 답했다. 그리고 근력은 황금으로 변했고 거의 동시에 마하트의 마법은 비제 요새 도시 전체를 집어삼켜 생기 없는 황금 벌판으로 바꾸어 버렸다. 모든 것은 순식간이었다. 파괴가 끝난 뒤에도 마하트는 도시 안에 그대로 남았고 시간은 의미를 잃은 채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섞여버렸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은 돌팔찌에 새겨진 영령이 발동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는 아주 작은 아기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이해한 그는 비제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파괴의 순간에 무언가를 붙잡았다는 희미한 확신만은 놓지 못했고 다른 곳에서 다시 그것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돌아서는 순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뒤에 서 있던 제리에가 입을 열었다. 다음 기회 같은 건 없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혀를 찔린 마하트는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제리에는 마족이 황금묘지를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그가 끝내 거부하자 그녀는 비웃듯 웃으며 마하트 자신에게는 자기 마법을 되돌릴 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마법은 시각화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사람을 황금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황금에서 다시 사람을 되살리는 데에는 그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하지만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마하트에게는 그 상상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의 저주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하트는 깊이 분노했고 상대가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황금으로 바꾸려 들었다. 하지만 저주는 오히려 자기 손으로 되돌아왔고 그는 급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 한순간에 마하트는 자기 마법이 제리에의 본격적인 저주반사 마법에 되튕겨졌다는 걸 깨달았다. 그 이름은 미스틱 지라트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자 제리에는 자신의 마법은 굳이 그의 저주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저주로 인식되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반사할 뿐이며 분석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인류 고대 마법의 유산이라고 했다. 마하트가 다시 한번 이름을 요구하자 제리에는 마침내 자신을 마족들조차 자신이 한때 심어준 공포를 잊어버릴 만큼 까마득한 시대에서 온 대마법사라고 소개했다. 지금까지 상대했던 도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깨달은 마하트는 새삼 경계심을 품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기 손을 원래대로 되돌린 뒤 망토를 황금 칼날로 바꾸어 곧장 돌진하며 베어 들어갔다. 제리에는 너무도 가볍게 공간을 비틀어 그 공격을 막아내고는 자신의 몸만은 황금에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 마법으로 반격했고 마하트는 다시 한번 망토를 황금 방패로 바꾸어 그 공격을 막아냈다. 그 모습을 본 제리에는 비웃듯 말하며 그를 도발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 해도 결국 인간을 다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마법의 정점에 얼마나 가까이 서 있든 너는 끝내 괴물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 말은 어떤 공격보다도 깊게 꽂혔고 분노한 마하트는 졸트라크를 연달아 퍼부었다. 하지만 제리에는 그것을 너무도 쉽게 튕겨낸 뒤 압도적인 힘으로 반격했다. 먼지가 걷히자 마하트는 구형 장벽 안에서 버텨낸 채 서 있었다. 흥미를 느낀 제리에는 그렇게 다양한 마법을 다루는 마족은 정말 드물다고 평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을 보여줄 생각이냐고 물었지만 마하트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 1급 마법사가 도착해 결계를 펼쳤고 잠시나마 그를 안에 가두었다. 갑작스러운 끼어듦에 제리에는 노골적인 실망을 드러냈고 밖에서 지키기만 하고 절대 끼어들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도 개입했다며 제자들을 꾸짖었다. 하지만 네르는 앞으로 나서서 차분히 호소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하트를 죽여버리면 만물을 황금으로 바꾸는 저주도 영영 사라지고 요새 도시를 되돌릴 가능성 역시 함께 없어져 버린다고 설명했다. 제리에는 처음엔 그 말을 순진한 발상이라고 일축했고 마하트 같은 존재를 살려두는 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마음만 먹으면 북쪽 구원 전체를 저항도 없이 황금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래도 레르는 물러서지 않고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저주를 되돌릴 방법을 찾을 때까지 마하트를 비제 안에 봉인해 두자고 제안했다. 제리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흥미를 잃은 듯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물러섰다.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자 베르는 감사를 표했고 다른 1급 마법사들과 함께 황금향의 대결계를 세워 그 안에 마하트를 가두었다. 현재로 돌아와 덩컨과 프리렌은 마침내 마하트의 방대한 기억 끝자락에 도달했다. 그 과정은 프리렌에게 큰 부담을 안겼고 막대한 만화가 소모된 탓에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상태가 되었다. 페르는 조용히 뒤로 다가가 그녀를 받쳐주었고 프리렌은 늘 그렇듯 무심한 말투로 이제 제자가 밥 먹이는 것부터 목욕, 옷 입히는 것까지 전부 해줘야 하겠다고 말했다. 페르는 어이없다는 듯 자기가 원래도 이미 다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받아쳤지만 그 말은 곧 끊기고 말았다. 그녀가 아주 찰나 동안 엄청난 만화의 분출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모른 채 결계 가장자리에는 솔리테르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제 황금양 대결계를 해독할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덩컨이 관리인의 집 밖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페르는 조금 전 감지한 기운 때문에 계속 마음이 걸렸다. 하지만 황금양의 기묘한 성질이 자신의 감각을 흐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의심했다. 덩컨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하며 감지되지 않는 저주는 종종 만화 탐지를 왜곡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페른의 감각이 맞았다면 프리렌이 약해지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기다리던 지적인 적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주변 훈차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 사이 페르는 프리렌에게 한 숟갈씩 먹여주고 있었고 엘프 마법사는 게으른 듯 그걸 받아먹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슈타르크는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프리렌은 자신은 수백 년치 기억을 분석하느라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으니 이 정도보다 더 잘 받아야 한다고 항변하며 이 작업에는 대략 2달 정도 걸릴 거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슈타르크와 페른이 동시에 항의하자 덩컨이 끼어들어 그 정도 방대한 정보를 생각하면 2달도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라고 말했다. 사실 자신은 몇 년쯤 걸릴 거라고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행을 지연시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슈타르크와 페른은 프리렌과 함께 다니면 이런 우애는 흔한 일이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다. 관리인의 집은 장기 생활에 적합하지 않았고 침대 같은 기본 가구조차 없었기 때문에 슈타르크와 덩컨은 근처 마을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다. 분석이 이어지는 동안 한편 결계 가장자리에서는 마하트가 오랜만에 솔리테르와 다시 만났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자리에 앉은 마하트에게 솔리테르는 프리렌이 이미 그의 기억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주며 그녀를 얕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프리렌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 가운데 하나라고까지 말했다. 자신도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한 그녀는 결계 쪽으로 다가갔지만 그 구조에 의해 곧바로 튕겨나가고 말았다. 상황을 즉시 파악한 솔리테르는 왜 마하트조차 그 결계를 부술 수 없었는지 깨달았다. 그 결계는 인간 마법 이론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걸작이었고 인간 마법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는 마족이 해독할 수 없는 구조였다. 자기 나름의 기이한 연구에는 자신이 있었던 솔리테르는 곧바로 분석에 들어갔고 완전히 풀어내는데 2달이 걸릴 거라고 안감다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2달 동안 덩컨과 프리렌 일행은 근처 마을에 자리 잡고 정기적으로 순찰했지만 그 기이한 존재의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다. 같은 시각 프리렌 역시 분석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솔리테르도 자기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그녀는 그 결계가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서 부숴버리기 아까울 정도라고까지 말했다. 어느 날 덩컨과 슈타르크가 프리렌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을 때 페르는 이제 이틀만 더 있으면 끝난다고 알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페르는 또다시 그것을 느꼈다. 전과 똑같은 압도적인 만화의 폭주였고 이번에는 착각의 여지가 없었다. 심지어 덩컨까지 그것을 감지했다. 그들이 반응할 틈도 없이 땅이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황금향의 대결계는 수많은 빛의 입자로 부서져 흩어졌다. 무너지는 결계를 바라보는 사이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 침묵을 깬 것은 덩컨뿐이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그는 마트에 버금가는 분위기를 지닌 새로운 존재를 감지했다. 결계가 사라지자 파멸의 현자는 더 이상 갇힌 몸이 아니었고 마치 그에 호응하듯 도시에서부터 황금화가 다시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막을 수 없는 파도처럼 대지를 타고 번지며 닿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다. 사태의 규모를 깨달은 일행은 곧바로 대피 절차를 시작하려 움직였다.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봉인이 풀린 비제의 폐허 한가운데서 솔리테르는 분수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마하트를 찾아냈다. 그녀는 희미한 흥미를 띤 채 100년 동안 애써왔는데도 결국 찾고 있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솔리테르는 그의 집요함이 싫지는 않다고 인정하며 도움을 제안했다. 물론 그 이유는 결코 선의가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신중한 관찰을 통해 마족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공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하트는 그녀의 제안에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런 결론 따위는 비제를 벗어나면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듯 무심하게 답했다. 일행은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다. 프리렌은 뒷칸에 누운 채 마하트의 기억을 분석하는 데 들어간 엄청난 소모 때문에 완전히 기절해 있었다. 바퀴가 울퉁불퉁한 길 위를 요란하게 구르던 그때 페르는 갑자기 몸을 굳혔다. 결계를 부순 마족의 존재를 감지한 것이다. 그것은 빠른 속도로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무방비한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스승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페른과 슈타르크는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렸다. 둘은 무리에서 떨어져 그 위협을 막으러 가고 민간인들과 프리렌은 덩컨에게 맡기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솔리테르와 마주쳤고 그녀는 적이 없이 인사하며 싸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대신 그들을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을 대마족 솔리테르라고 소개했고 그 이름을 처음 듣는 페르는 즉시 불길함을 느꼈다. 페른의 머릿속에는 프리렌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고 곧 등골이 서늘해지는 깨달음에 도달했다. 솔리테르는 이름 없는 대마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 익명성 자체가 그녀를 만난 자는 누구도 살아남아 그녀의 존재를 전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슈타르크는 도끼를 더욱 세게 움켜쥐며 자세를 낮췄지만 솔리테르는 가볍게 손을 저으며 그런 경계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자신은 조용히 살아왔고 인간을 한 명도 죽인 적이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페른과 슈타르크는 그 말을 즉시 부정했다. 그녀에게서 들러붙어 있는 압도적인 죽음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페르는 더 지체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었고 치명적인 의지를 담아 졸트라크를 쏘아보냈다. 그러나 솔리테르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 앞에 정교한 기하학 무늬의 결계가 나타나더니 그 공격을 너무도 손쉽게 무효화했다. 그 광경에 페르는 충격을 받았다. 솔리테르는 방금 인간의 방어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마족에게는 불가능해야 할 일이었다. 한편 솔리테르는 오히려 더욱 흥미를 보였고 눈을 반짝이며 페른의 기술과 인간 마법의 발전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페른은 그 탐문을 무시한 채 그녀의 방어를 뚫기 위해 다음 마법을 준비했다. 하지만 완성하기도 전에 거대한 삼각형 마력 칼날이 허공에 나타나 그녀의 어깨를 꿰뚫었다. 갑작스러운 일격에 페른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 슈타르크가 급히 그녀 쪽으로 달려가자 하늘 위에는 똑같은 칼날들이 끝도 없이 떠오르며 마치 집행을 기다리는 것처럼 불길하게 머물렀다. 여전히 침착한 솔리테르는 헛된 저항은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슈타르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뛰어올라 내려오는 칼날 하나를 부순 뒤 자신이 버티는 동안 페르는 도망치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남은 검들이 한꺼번에 떨어져 그의 등을 꿰뚫었고 그는 치명적으로 빈틈을 드러내고 말았다. 솔리테르는 마무리를 지으려 앞으로 나아갔지만 바로 그 순간 페른이 억지로 다시 몸을 일으켰고 그 덕분에 마족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로 쏠리면서 슈타르크도 다시 자세를 가다듬을 시간을 벌었다. 그 완강한 저항을 지켜보던 솔리테르는 진심으로 흥미를 드러냈다.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도 맞서려는 그들의 태도에 매료된 그녀는 다시 한번 인간의 행동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피가 계속되던 중 덩컨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뒤에 남겠다고 선언했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은 페른에게 맡기며 제국까지 도망치라고 재촉했다. 그곳이라면 파멸의 현자라도 쉽게 뚫지 못할 거라고 했다. 민간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 인사를 남기고 떠났고 제국 마법사만 홀로 남았다. 덩컨은 자리를 지킨 채 마하트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마족은 이 땅을 완전히 떠나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페른 일행은 그 계획에 꽤 거슬리는 장애물이니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덩컨은 말을 끊고 자신도 오랫동안 마하트가 언젠가는 황금향을 되돌려줄지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에 매달려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싸움을 망설였던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한때 자신을 이끌어준 스승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고 위협도 분명해졌다. 덩컨은 더 이상 마하트를 살려둘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마하트는 정말 자신이 파멸의 현자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느냐며 그의 각오를 시험하듯 물었다. 그러나 덩컨은 흔들림 없이 답했다. 자신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을 준비해왔고 결과는 마주해 봐야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과 함께 둘의 전투가 폭발하듯 시작되었다. 마법은 연속으로 충돌했고 그 공방은 마치 옛날 수련을 떠올리게 하는 박자를 지니고 있었다. 마하트는 옛 제자의 성장을 분명한 흥미 속에서 바라보며 덩컨의 제어력과 대응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감탄까지 드러내며 덩컨의 진보를 칭찬했고 마치 이 결투를 음미하듯 모든 치명적인 공격을 가볍게 받아쳤다. 하지만 시간은 자기 편이 아니었고 자신도 솔리테르도 오래 끌 여유가 없었다. 프리렌이 제국에 도달해버리기 전에 끝내야 했다. 결국 마하트는 이 싸움을 단숨에 끝낼 결정타를 준비했다. 그러나 마하트가 막 저주를 발동하려는 순간 그의 몸이 갑자기 굳어버렸고 다음 순간 피부 위로 황금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마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잠식하고 있었다. 놀란 마족은 잠시 멈춰 서더니 그 기술을 알아보고 차분히 감탄했다. 그리고 덩컨이 미스틱 엑스라를 사용한 것을 인정하며 심지어 박수까지 보내듯 말했다. 그것은 과거 제리에가 자신에게 사용했던 바로 그 저주, 반전 마법이었다. 덩컨의 머릿속에는 1급 마법사 시험 이후의 특권 수여식 장면이 떠올랐다. 그 자리에서 제리에는 보상으로 원하는 마법 하나를 고를 권리를 주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미스틱 엑스라를 요구했다. 그 선택은 그녀를 흥미롭게 만들었고 왜 그렇게 원시적이고 눈에 띄지도 않는 마법을 고르려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도 그 마법이 강력하다는 점만은 인정했다. 원래는 숙달하는 데만 100년이 걸리는 기술이라 보통 인간의 수명으로는 닿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었다. 제리에는 마법전이 마법을 사용해 그 주문과 숙련에 필요한 축적된 지식까지 한 권의 마도서에 담아 덩컨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은 엄청난 만화를 소모해 자신처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마법의 성패는 전적으로 타이밍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는 저주가 발동되는 정확한 순간을 알아차려야만 했다. 하지만 덩컨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있게 답했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그는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마하트의 제자로 지내며 곁에서 지켜본 덕분에 다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감지되지 않는 황금화 저주가 언제 발동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덩컨은 마하트가 완전히 황금으로 변해도 다시 스스로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족이 몸을 덮은 황금층을 천천히 깨트려 나가자 덩컨은 자세를 가다듬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한편 페른과 슈타르크는 솔리테르를 상대로 필사적인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의지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반면 솔리테르는 그들의 모든 시도를 너무도 손쉽게 받아치면서도 인간에 대한 섬뜩할 만큼 순수한 호기심을 계속 입에 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열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내뱉는 말들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문화와 관습, 마법까지 모두 자기 연구를 위한 자료처럼 바라보는 그 태도를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슈타르크는 분노 속에 돌진했지만 솔리테르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은 듯 대응하며 수많은 마력 칼날을 퍼부었다. 그 공격은 슈타르크를 연달아 강타했고 결국 그의 몸은 비틀거렸다. 바로 그 찰나 페르는 틈을 놓치지 않고 졸트라크를 쏘아 솔리테르의 팔을 맞췄고 완전히 방어하기 전에 적중한 그 일격은 그녀에게 드문 놀라움을 끌어냈다. 공격을 즉시 분석한 솔리테르는 페르니 주문의 발동 속도를 바꾸어 아무리 완벽한 타이밍의 방어라도 뚫어버릴 수 있는 변형 마법을 만들어냈다고 결론 내렸다. 흥미를 느낀 그녀는 그 기술의 정체를 캐묻기 시작했지만 페르는 완전히 무시한 채 곧바로 추적형 연속 마법을 퍼부었고 폭발은 마족의 주위를 연달아 뒤덮었다. 그러나 연기가 거치자 솔리테르는 거의 상처 하나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고 압도적인 만화 출력으로 피해를 대부분 지워버린 상태였다. 그것은 인간과 마족의 능력 차이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다시 한번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래도 솔리테르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마법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답례라도 하듯 아무런 눈에 보이는 동작도 없이 자신의 기술을 드러냈다. 그러자 슈타르크와 페른의 몸에는 갑자기 깊고 보이지 않는 참격이 새겨졌다. 그녀는 그 기술의 이름을 마나 스트라이크라고 밝히며 순수하고 직접적인 형태의 공격 마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설명을 이어가기도 전에 페르는 다시 반격했다. 이번에는 마나 밀도를 끌어올려 또 한 번 타격에 성공했고 마침내 자신의 공격이 솔리테르에게 닿게 만들었다. 이제 노골적으로 감탄한 솔리테르는 페른의 정밀함과 적응력, 끈기를 칭찬하며 그녀와 슈타르크 둘 다 연구 대상으로서 정말 뛰어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다. 만물을 황금으로 바꾸는 저주가 전장을 휩쓸었고 슈타르크와 페르는 몸부림치는 자세 그대로 즉시 황금으로 변해 굳어버렸다. 반면 솔리테르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고 연구가 이렇게 갑자기 끝나버린 게 아쉽다는 반응만 보였다. 같은 시각 덩컨은 계속해서 마하트와 싸우고 있었다. 마하트는 미스틱 엑스라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 마법은 어디까지나 덩컨이 만물을 황금으로 바꾸는 저주의 발동 시점을 예측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하며 자신이 불규칙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곧 쓸모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전투는 며칠이고 이어갈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덩컨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상황의 참혹한 현실을 깨달은 덩컨은 즉시 후퇴를 선택했다. 적어도 황금이 프리렌의 몸 안쪽까지 완전히 퍼지기 전에 그녀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이 싸움에 끌어들였기에 그녀를 지키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멀리 달아나기도 전에 솔리테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나 공격을 퍼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마지막 말을 남기라고 요구했다. 그 순간 덩컨은 도망칠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걸 깨닫고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는 스스로 미스틱 엑스라를 해제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솔리테르의 공격이 닿기도 전에 그의 몸은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그녀는 직접 그를 끝장내는 만족조차 얻지 못했다. 몸이 완전히 굳어가는 순간 덩컨의 마지막 생각에는 프리렌과 동료들에게 전하는 말없는 사과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땅 전체가 완전히 황금에 잠식되자 솔리테르는 다시 마하트 쪽으로 돌아서며 예전에 프리렌에게 패배했던 자리에서 자신이 관찰한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아있던 잔류 만화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프리렌이 아우라의 지배 마법을 풀어냈다는 것이었다. 복종의 마법, 아제리제를 말이다. 용사 일행 시절 그들과 마주친 이후 80년 동안 그 마법을 연구해온 마하트는 인간이 심지어 프리렌이라 해도 파멸의 현자의 마법을 해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의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솔리테르는 그것을 바로잡았다. 그런 마법의 원리는 마족이라는 존재의 특성상 끝내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법 자체를 풀거나 해제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솔리테르의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알아차린 마하트는 지금 프리렌이 자신의 기억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자신이 지난 100년 동안 만물을 황금으로 바꾸는 저주를
대체 몇 번이나 써왔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솔리테르는 그런 생각을 단번에 잘라버리며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상대는 다름 아닌 프리렌 더 슬레이어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의식을 잃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프리렌의 기억이 다시 용사 일행과 함께하던 시절로 흘러갔다. 그녀는 파멸의 현자 가운데 하나인 불사의 배제이 만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결계 안에 갇혔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프리렌은 탈출은 불가능하며 자신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난다고 담담히 결론 내렸었다. 하지만 힘멜은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법은 상상이 없이는 구현될 수 없다며 그녀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냥 포기해버릴 셈이냐고 묻자 프리렌은 포기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다르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 결계를 부술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힘멜은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뽑으며 불가능한 건 없으니 자신이 해법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의와 함께 그는 결계를 향해 검을 내리쳤고 정말로 아주 미세하게나마 금을 내는데 성공했다. 그로써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아이젠도 뒤이어 나서서 공격할 준비를 마쳤고 바로 그 순간 프리렌의 망설임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다시 마력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현재로 돌아온 순간 그 기억은 사라졌고 바로 다음 찰나 프리렌의 눈이 떠졌다. 그녀의 몸에서 거대한 만화가 분출되었고 자신을 덮고 있던 황금알을 해제해버렸다. 그러고는 마하트의 기억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며 만물을 황금으로 바꾸는 저주는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저주라고 볼 수 없다고 차분히 말했다. 잠시 뒤 덩컨을 둘러싸고 있던 황금 껍질도 빛의 입자가 되어 산산이 부서졌고 프리렌이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황금알을 풀어준 뒤 그가 변한 지 아직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알렸다. 그리고 지체 없이 둘을 감싸는 복잡한 보호 마법을 펼쳐 다시 저주가 스며들기 전에 대비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울 틈도 없이 마하트와 솔리테르는 이미 그들의 위치를 찾아낸 뒤였다. 프리렌이 아무리 뛰어난 만화 은폐를 펼쳐도 소용없었다. 그녀를 본 마하트는 진심으로 놀라워하며 만물을 황금으로 바꾸는 저주를 풀어버리는 능력은 자신이 예상한 모든 범위를 넘어선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프리렌의 존재를 예측할 수 없는 변수라고 선언했다. 이제 마하트는 더 이상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솔리테르 역시 눈에 띄게 흥미를 드러냈고 프리렌이 그 저주를 분석하고 파괴해낸 속도에 깊이 매료되었다. 하지만 프리렌은 끝까지 침착했고 자신의 성공은 600년 전 마하트와 한 번 마주쳤던 오래전 사건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작 마하트 자신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때 자신의 팔이 황금으로 변했었고 그 저주의 잔재를 분석해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꼬박 100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마하트는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왔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프리렌은 계속해서 그의 경계심 자체가 이미 만물을 황금으로 바꾸는 저주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스틱 엑스라 같은 마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리렌은 마법의 세계에서는 상상이 곧 현실을 규정한다고 설명하며 바로 그 의심이 틈을 만들어냈고 자신은 그의 기억을 샅샅이 뒤져 그 저주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세워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결과 황금향을 되돌릴 힘까지 손에 넣었다고 밝혔다. 그렇게 말한 프리렌은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곧바로 전투를 개시하며 마하트와 솔리테르를 향해 초고속의 마법 화염을 퍼부었다. 두 마족은 그 공격을 너무도 쉽게 막아냈고 솔리테르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지금은 대마족 조를 동시에 상대하게 된 만큼 프리렌과 덩컨이 물러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프리렌은 그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파멸의 현자를 풀어놓고 둘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래도 솔리테르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며 마하트가 인간과의 공존을 이루고 싶어 했다는 점을 꺼냈다. 프리렌은 그 점이 다른 마족들과는 다르게 보이게 만든다는 건 인정했지만 곧 내목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자신이 알던 공존을 추구한 또 다른 마족은 오직 마왕뿐이었다고. 그리고 그 공존의 결과는 참혹했다. 그의 시대에 인류의 거의 3분의 2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떠올리며 프리렌은 마하트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졌다. 네가 말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이 필요하냐고. 그리고 그녀는 자세를 가다듬으며 자신이 여기서 그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마하트의 머릿속에는
자신을 구제 불가능한 악인이라 불렀던 글룩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고 그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듯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프리렌이 그와 직접 맞붙기 전에 덩컨이 앞으로 나서며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마하트도 그 각오와 두 사람 사이에 얽힌 시간을 이해한 듯 그를 바라보았고 프리렌은 더는 말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시선을 돌려 지팡이를 솔리테르에게 겨누었고 솔리테르는 눈에 띄게 기뻐하며 그 대결을 반겼다. 그렇게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프리렌은 곧 덩컨과 떨어져 나간 채 솔리테르의 압도적인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내는 치열한 공방 속으로 밀려들었다. 그런 압박 속에서도 프리렌은 묵적을 잃지 않았고 더욱 강하게 맞서며 파괴적인 번개 마법 유드라지를 풀어놓았다. 하지만 솔리테르는 그 폭격조차 손쉽게 막아낸 뒤 아래로 내려오며 최선의 선택은 우선 전력의 프리렌을 먼저 제거한 다음 마하트를 도우러 가는 것이라고 차분히 결론 내렸다. 그렇게 판단을 마친 솔리테르는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인 마법을 쏘아 프리렌을 강타했고 엘프 마법사는 가까스로 버텨냈지만 피해를 입은 채 반격을 시도해야 했다. 그러나 솔리테르는 너무도 쉽게 그 공격을 피했고 주변이 무서울 정도로 흔들릴 만큼 강한 마법 세례를 계속 이어갔다.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프리렌은 머릿속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솔리테르의 마법은 차원이 달랐다. 만화 총량은 비슷해 보여도 그녀의 공격은 자신의 방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찢어버리고 있었다. 솔리테르의 제어력과 운용 방식은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었고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가까웠다. 그 사실은 냉혹했다. 프리렌은 이런 압박을 영원히 버텨낼 수 없었고 직격 한 번이면 치명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동시에 솔리테르의 방어 결계 역시 거의 뚫을 수 없어 보였고 틈을 찾으려 애쓰던 프리렌은 결국 또 한 번 맞고 땅으로 추락했다. 먼지가 가라앉자 솔리테르는 다가와 더는 힘을 숨기지 말라고 말했다. 일부러 만화를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이미 알아챘다는 듯 했다. 그녀는 그 기술에 감탄까지 보이며 그런 절제는 수백 년의 수련이 있어야 가능한 경지라고 평했다. 끊임없이 떠드는 그 마족에게 짜증이 난 프리렌은 상처를 입은 몸으로 다시 일어섰고 이제 이 싸움을 끝내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솔리테르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가며 프리렌의 제자도 같은 수준의 만화 제어력을 지녔느냐고 물었다. 헤른의 이름이 나오자 프리렌은 즉시 그녀를 추궁했고 솔리테르는 자신이 그 둘을 이미 만났다고 인정하면서 둘의 연계가 꽤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프리렌은 잠깐 제자의 성장에 대한 자부심을 떠올렸지만 곧 페른과 슈타르크도 덩컨처럼 황금으로 변해버린 게 아닐까 하고 짐작했다. 그러나 솔리테르는 차갑게 그 추측을 부정하며 자신이 이미 그 둘을 죽였다고 말했다. 그 말에 프리렌은 크게 흔들렸고 아주 짧은 순간 생각이 멈췄다. 왜 그 아이들이 자신이 말한 대로 물러나지 않았는지 의문이 스쳤다. 그 한순간의 흔들림이면 충분했다. 솔리테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가 프리렌의 뒤에 나타나 기습을 가했지만 프리렌은 간발의 차로 반응해 흐름을 뒤집었다. 그리고 마치 솔리테르 자신의 기술을 닮은 듯한 인력으로 그녀의 가슴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상처를 입고도 오히려 더 들뜬 솔리테르는 웃음을 터뜨리며 수많은 경험 속에서도 이런 진짜 목숨 건 싸움은 처음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다시 밀고 들어왔고 프리렌도 정면으로 맞섰다. 두 사람의 마법은 격렬한 파동처럼 충돌했고 전장은 그 공방에 맞춰 흔들렸다. 싸움이 격해질수록 프리렌은 냉정한 진실을 깨달았다. 자기 공격에는 단단한 방어를 꿰뚫을 만큼의 깊이가 부족했고 이런 괴물 같은 상대에게는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솔리테르는 이 싸움의 성질을 스스로 인정하듯 이렇게 계속되면 결국 소모전이 될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프리렌과 대화까지 시도하며 여러 통찰을 던졌지만 프리렌은 처음엔 그런 건 시간 낭비라며 일축했다. 그래도 듣고 있으면 잠시 생각할 틈 정도는 벌 수 있다고 판단해 결국 말을 이어가게 두었다. 그러자 솔리테르는 자신이 왜 인간에게 집착하는지 털어놓았다. 늘 인간을 이해하고 싶었고 심지어는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끝내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프리렌은 전혀 흔들리지 않은 채 그런 말은 이미 수도 없이 들어봤다고 차갑게 답했다. 그러자 솔리테르는 오히려 프리렌 쪽의 모순을 지적했다. 인간처럼 말하고 인간처럼 보이는 마족들을 수도 없이 죽여온 존재, 심지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들까지 배워온 존재가 바로 프리렌 자신이라며 과연 진짜 괴물은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흔들림 없는 프리렌의 본성이 너무도 흥미롭다고 느꼈다. 하지만 프리렌은 그녀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분석에 가까웠다. 프리렌은 솔리테르가 자신이 만난 어떤 마족보다도 인간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족은 공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녀에게 솔리테르의 호기심은 우리의 갇힌 짐승을 일부러 건드려 반응을 관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마족과 싸운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다. 덕분에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이 싸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전장에서는 덩컨이 계속 마하트와 격돌하고 있었고, 마하트는 옛 제자가 실시간으로 전투 방식을 다듬으며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래도 마하트는 둘 사이의 거대한 격차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싸움이 길어질수록 결국 자신에게 유리해진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다. 덩컨 역시 상황을 알고 있었다.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닌 고등 마법 대부분은 여전히 마하트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나의 예외를 떠올렸고, 그 통찰을 바탕으로 놀라운 속도의 졸트라크를 쏘아 마족에게 적중시켰다. 그 공격이 성공한 이유는 프리렌이 1급 마법사 시험 때 설명했던 원리에 있었다. 졸트라크는 기초 마법으로 여겨지지만 마법의 긴 역사 전체로 보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마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리렌 같은 강력한 마법사조차 그것을 막으려면 의식적인 판단이 필요했고, 그 때문에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지연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 그 원리는 마하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아무리 압도적인 힘을 지녔다 해도 졸트라크는 그에게도 역시 비교적 최근의 발전이었다. 반면 인간 마법사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마법을 계속 다듬어 왔다. 더 중요한 것은 마하트는 지난 50년 동안 인간이 이뤄낸 발전도 그 마법을 막고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방어법과 응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결과 덩컨의 공격은 점점 마하트의 방어를 뚫기 시작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흐름의 변화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마족의 얼굴에는 순간 짜증이 스쳤고, 제국마법사는 차분하게 이제 이 싸움을 끝낼 때가 왔다고 말했다. 마하트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덩컨이 이제 인간 마법 발전의 집대성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옛 스승이자 지금의 적으로서 이것은 끝까지 직접 지켜봐야 할 싸움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고는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격을 펼쳤다. 셀 수 없이 많은 황금 조각이 파도처럼 몰아쳤다. 그 규모와 살상력은 압도적이었고, 덩컨은 정면으로 맞으면 확실히 죽는다는 걸 즉시 깨달았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이 피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와중에도 한 조각이 어깨를 스치며 즉시 그의 방어 마법을 산산이 깨뜨렸다. 상처 입은 채 땅으로 떨어진 덩컨은 진실을 인정했다. 이것은 어떤 인간 마법사도 닿을 수 없는 차원의 힘이었다. 바로 파멸의 현자들이 휘두르던 공포 그 자체였다. 그래도 그는 어깨에 박힌 황금 조각을 뽑아내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프리렌은 자신에게 이 전선을 맡겼고, 그 사실만으로도 그의 결의는 다시 굳어졌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계속 싸우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흔들림 없는 집념을 바라보며 마하트는 조용한 감탄을 내비친 뒤 다시 공격을 이어갔다. 한편 자신의 전장에서는 프리렌이 계속 솔리페로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본 마족은 그녀가 단지 시간을 끌고 있을 뿐이라고 추측했다. 프리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졸트라크를 쏘았다. 또 한 번이었다. 솔리테르는 즉시 그 마법을 알아보고 그것이 단순하면서도 우수한 마법이라고 소리내어 분석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쓰기 쉬운 구조 덕분에 인간 전투 마법의 근간이 되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만들어낸 기술이라는 것이었다. 공격을 주고받는 와중에도 프리렌은 그녀의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했다. 일부러 감정을 흔들어 동요를 끌어내려는 수법이었다. 조잡한 방식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이었고, 솔리테르는 그것을 완벽한 수준까지 갈고 닦아 놓았다. 그 사실을 깨달은 프리렌은 그런 이해를 얻기 위해 이 마족이 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솔리테르는 말을 멈추지 않으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프리렌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마족은 인간 마법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주문 구조 자체를 분석하는 능력만큼은 충분하다고 했다. 졸트라크는 아무리 새로운 마법이라도 자신이 해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그녀는 말했다. 프리렌이 이기고 싶다면 전략을 빨리 바꿔야 했다. 그러나 프리렌은 흔들리지 않고 다시 발사했다.
이번에는 졸트라크를 훨씬 더 음축된 형태로 압축해서 쏘았다. 하지만 이미 적응을 마친 솔리테르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방패를 들어 그 공격마저 막아냈다. 그래도 프리렌은 중요한 점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솔리테르는 본능적으로 다친 어깨를 먼저 감쌌다. 그 망설임은 분명한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공격 직후의 순간을 즉시 파고들 수만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었다. 다만 그러려면 지금보다도 더 빠른 속도가 필요했다. 아주 잠깐 프리렌은 페른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가 옆에 있다면 이 싸움은 훨씬 수월했을 테니까. 하지만 솔리테르가 아까 페른과 슈타르크는 이미 죽었다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그 마족의 힘을 생각하면 그 말을 무작정 부정할 근거도 없었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힘메리 동료들을 끝까지 믿었던 모습을 떠올린 프리렌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도 이기려면 똑같은 믿음을 앞으로 내밀어야만 했다. 같은 시각 덩컨 쪽 전투는 더욱 격렬해지고 있었다. 압도적인 상대와 맞서고 있음에도 그는 뜻밖의 선명함 속에서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움직임은 흔들림이 없었고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 사실은 덩컨 자신조차 놀라게 만들었다.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은 한때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여겼던 마하트였다. 그런데도 자신은 아직 서서 싸우고 있었다. 그러던 순간 마하트가 결정적인 일격을 꽂아 넣었다. 모든 것이 끝날 듯한 충격 속에서도 덩컨은 단 하나의 생각을 놓지 않았다. 아직 무승부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마하트가 이제 끝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에도 그의 의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도시를 뒤덮고 있던 황금 저주가 걷히기 시작했고 황금으로 바뀌었던 세상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으며 마을 사람들도 모두 되살아났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하트는 순간 허를 찔렸고 집중이 잠깐 흐트러졌다. 덩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극도로 압축한 졸트라크를 쏘아보냈다. 그 취약한 순간에 맞은 마하트는 어째서 이런 결정적인 마법을 이제껏 숨겨두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덩컨은 예전에 스승에게 배웠던 바로 그 가르침을 되돌려주듯 말했다. 비장의 수는 단 한 번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라고. 그는 존중을 담아 마하트를 스승님이라 부른 뒤 이 승부를 무승부로 끝내자고 제안했다. 한편 프리렌은 진실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미 황금향에 대한 분석을 끝마쳤고 그것을 완전히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상태였다. 솔리테르는 충격을 받았다. 프리렌이 싸우는 와중에도 분석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멀리서 날아온 갑작스러운 일격이 전장을 꿰뚫고 들어왔다. 그 첫 번째 타격은 솔리테르에게 정확히 적중했고 프리렌은 조용히 칭찬을 흘렸다. 하지만 그 공격으로 페르는 완전히 기력을 소진해버렸고 결국 슈타르크가 그녀를 부축해야 했다. 전투가 끝을 향해 가는 가운데 솔리테르는 자신이 그 공격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감각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는데도 그 일격은 자신의 인식 너머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프리렌이 자신에게 목숨을 구걸하길 바라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프리렌은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마지막 일격을 내리꽂았고 그렇게 전투를 끝내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싸움이 마무리되자 프리렌은 덩컨 역시 자신의 도움 없이도 저쪽 전투를 끝낸 것을 느꼈다. 막상막하였던 결투가 끝난 뒤 덩컨은 땅에 쓰러졌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은 마하트는 조용히 다음 행동을 고민했다. 특히 프리렌이 예상 밖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의 생각을 무겁게 했다. 폐허가 된 거리를 지나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중 한 사람이 그의 상처를 보고 말을 걸자 마하트는 늘 그렇듯 침착한 태도로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답했다. 계속 걸어가던 그는 솔리테르가 쓰러졌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으면서 그의 의식은 과거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로 흘러갔다. 예전에 마하트가 공조는 불가능하다고 믿으면서도 왜 자신을 도우려 했느냐고 묻자 솔리테르는 그의 시선을 바꿔보고 싶었다고 인정했었다. 그녀는 그와 마왕이 한때 같은 소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 열망은 결국 파멸로 이어졌다고 떠올렸다. 그 끝에는 기쁨이 없었고 오직 상실만이 남았다. 그래서 그녀에게 그 추구 자체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때 마하트는 그런 믿음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을 없애는 편이 훨씬 쉬웠을 거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솔리테르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종족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걸 각오는 자신에게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자신들과 그는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었다. 그 기억이 흐려지자 마하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 돌팔찌에 묶인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삶에 집착하고 있었고 그런 자기 모습을 과거의 자신이라면 분명 경멸했을 거라고 느꼈다. 그런 생각에 잠겨 걷다가 그는 문득 근룡과 마주쳤다. 마하트는 옛 주인을 조용히 예로 대했고 근룡이 상처에 대해 묻자 이제 마침내 자신이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다고 담담히 인정했다. 그러자 근룡은 익숙한 몸짓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예전처럼 그에게도 하나 권하며 직접 불까지 붙여주었다. 마하트는 그 상태로 말을 이으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돌아보았다. 그러자 근룡은 죄책감과 악의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곁에 남아있겠다고 했던 자신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바로 그때 덩컨이 도착했다. 그의 존재에는 조용한 종결의 기운이 담겨 있었고 마하트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가까이 오지 말라며 근류의 목숨을 위협해 마지막으로 덩컨을 멈춰 세우려 했다. 그것은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하지만 근룡은 다가올 결말을 온전히 받아들인 채 마하트는 이미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며 덩컨에게 망설이지 말고 끝내달라고 재촉했다. 그 부탁을 존중한 덩컨은 한치의 주저도 없이 마법을 발동했고 그렇게 마하트의 존재는 막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증원군이 도착했고 근룡은 차분히 덩컨을 교회로 데려가라고 지시하며 그가 바로 비제를 구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옛 공범을 향해 함께했던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조용히 전했다. 그 작별 인사에는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덩컨은 도시의 교회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근룡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프리렌에게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하며 50년 만에 비제로 돌아온 덩컨의 여정을 진심으로 칭찬했고 도시를 구한 공을 높이 샀다. 하지만 덩컨은 늘 그렇듯 그 칭찬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동료들의 공으로 넘겼다. 근룡도 흔쾌히 동의하며 그런 이들과 함께 싸울 수 있었던 자신은 참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실에서는 슈타르크가 이미 다시 몸을 풀며 훈련을 시작했고 페른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다시 두 발로 선 모습을 본 프리렌은 아무렇지 않게 이제부터 장보기는 슈타르크가 맡으라고 시켰다. 페른은 아직 좀 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으면서였다. 그러는 한편 그녀는 자기 관심사도 놓치지 않았고 최근 손에 넣은 암흑룡의 뿔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비제가 예로부터 마법 도구와 마도서의 중심지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프리렌은 잠시 멈춰 페른과 슈타르크를 칭찬했다. 둘의 노력이 없었다면 승리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뒤 며칠 동안 완전히 회복한 일행은 되살아난 도시 곳곳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다. 프리렌은 쇼핑에 푹 빠졌고 페른과 슈타르크는 다시 평소처럼 읽고 훈련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며 마치 평범함을 되찾는 듯 했다. 마침내 머무름을 끝낸 그들은 떠날 준비를 했고 덩컨과 근룡 두 사람에게 꼭 작별 인사를 하기로 했다. 그곳에 도착한 프리렌은 먼저 덩컨을 만난 뒤 근룡의 방으로 향했고 이제 자신들은 다시 길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근룡은 그들의 출발이 왕도로부터 온 사절의 도착과 겹친다고 말하며 곧 그 일로 도시 귀족들의 부패와 자기 자신의 행적까지 모두 드러나게 될 거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근룡의 얼굴에는 평온이 어려 있었다. 그는 제국 마법사인 덩컨에게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맡겨두었다고 설명하며 이제야 모든 일이 바로잡히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프리렌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그녀가 황금향을 되돌리지 않았다면 마하트의 최후는 훨씬 더 비극적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끝을 향해 가자 근룡은 덩컨을 불러 배웅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프리렌은 덩컨이 이미 아내의 무덤을 찾아 떠났고 작별 인사도 미리 나누었다고 전했다. 더 할 말이 남지 않자 프리렌과 동료들은 비제 요새 도시를 뒤로한 채 다시 길을 나섰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의 무게와 스스로 내렸던 선택에 조용한 여운을 함께 품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며
눈앞에 펼쳐진 미지의 길로 발을 옮겼다. 이것으로 황금향 편은 마무리된다. 이번 해설이 재미있었고 다음 이야기도 바로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꼭 부탁한다. 그런 반응이 이 영상을 너 같은 더 많은 팬들에게 닿게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더 많은 프리랜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도 켜두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다. 그때까지 계속 지켜봐줘. 곧 다시 찾아오겠다.